예. 자, 오늘은 미국인 US 아미와 누가 그래요? 그때 아니, US 우리 정보를 TV 할 때 사진을 찍었는데 아, 제가 이제 요즘 태닝 하거든. 그래서 좀 까무잡잡하니까 라틴계. 예, 박준영하고 남영이가 그러더라고. US 아미 같다고. 자, 즐겁게 합시다. 예, 자, 여러분들이 힘들 내시고요. 즐겁게 합시다. 자, 이러다 보면 시간 다 갑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몽주 지니어스정 5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제 앞에 선글라스 끼시고 우리 US 아미 미군처럼 보이는 정몽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참으로 큰 즐거움이에요. 그럼요. 예. 그 생각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 똑같이 해봐야 되는데 나를 기다려준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정말 행복한. 근데 이제 이게 지지자들하고 싸워요. 그 얘기 이따가 많이 할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예.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위치가 누군가가 주어진 위치라는 걸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매너리즘이 초심을 잃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소거든요. 예. 제가 날마다 하는 생각이 그거예요. 힘들어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절대 내가 지치지 말자. 세상에 제일 힘든 게 푸나님 같아요. 다 이거 그러세요. 맨날 준비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어. 작가가 있는. 이거 지금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방송국에서 하면 작가 한 4명 내지 5명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푸나님하고 마차님 딱 둘이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은 두 분이 6인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6인분. 예. 그럼 얼마나 그만큼 힘든 거야. 실제로 이 노동의 강도를 모르는 분들은 그냥 뭐 좀 하나보다. 그런데 이제 서로 분야가 다르면 그 사람의 힘든 걸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비행기 조종사, 비행기 스튜어디스 이런 사람들 고충을 잘 모르거든. 예? 변호사들이 얼마나 이 글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거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송하는 사람들 스트레스 저는 알지. 저도 이제 한 10년 차가 넘었으니까. 그 두 분이, 그런 내가 항상 리스펙 하잖아요. 리스펙. 자, 진짜 어려운 일이야. 자, 알겠습니다. 이거 칭찬을 하면 이렇게 좋긴 한데 쑥스러워서. 네. 자, 화제를 바꿔보면 또 이번 주에도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있죠. 예. 어디로 갑니까? 이번에 충남 아산으로 갑니다. 아산. 예. 저 복귀왕. 예, 복귀왕. 복귀왕 지역구. 예, 복귀왕. 아니, 복귀왕이 지금 복귀왕 의원이 의원 아니에요? 충남, 전 의원이죠. 충남 도당 위원장이죠. 네. 예, 그래서 충남,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특강은 이해찬 대표께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2부에는 복귀왕 의원과 그 다음 문진석. 그 다음에. 전략기획위원장이었다. 그분하고 또 이제 정춘생, 가끔 패널로 나오는 분이 있어요. 당직자 출신. 이번에 여성위원장 선거에 나갔다 이재정 의원한테 떨어진 사람. 예. 알죠. 우리 방송 나온 적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나왔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이제 2부 토론회 하는데 저는 뭐 누구를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13년 전에 교육연수원장을 그때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 민주연구원 상임부원장을 겸직을 했어요. 그래갖고 민주연구원이 김현석 의원이 원장이었는데 자꾸 하신. 그리고 민주연구원에서도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그러면은 김현석 의원이 저를 믿어갖고 그냥 정 의원이 혼자 알아서 하시고 그래갖고 한 1년 반 동안 무지하게 교육을 돌렸어요. 그래서 전 지금 드는 생각이 제가 이제 다시 국회 혹시 들어갈 기회가 있으면 당은 그 선거 때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1년 내내 교육 시스템을 돌려야 됩니다. 당은. 그러면은 2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이분들 교육으로 교육을 시켜갖고, 인재들을 배출을 해내야 돼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도요. 국회의원 준비하는 사람이 선거 한 6개월 앞두고 느닷없이 오는 이런 분들 이제 국회의원 시키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수박이 돼버리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책도 쓰고 있는데 정치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되기 전에 정말 누구나 봐야 할 인문학 그 책들,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그다음에 민주주의 기초에 대해서 이런 걸 보면서 다른 동료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말하는 훈련도 하고 인문학적 소양도 키우고 이러면서 한 2년 동안 교육을 통해서요. 거기서 30명 정도를 배출을 합니다. 그 30명 정도는 그러면 이분들 토론도 하고 글도 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 성실성도 보고 그다음에 그 동료들과의 인간관계도 보고 그다음 당에 대한 헌신도 보고 인문학적 소양도 보고 그냥 공부를 잘하고 뽑히는 게 아니라 이런 다종다기한 걸 평가를 하면서 선거 6개월 정도 한 4개월 정도 앞두고 이들을 이미 선발을 해둬야 돼요. 30명에서 40명. 그리고 이분들은 당선될 지역에 전략공천을 해줘야 됩니다. 매번 150명 중에 한 30명에서 40명 물갈이 하잖아요. 그 물갈이 하는 지역에 교육으로 선발된 분들을 갖다 박아놓으면 이분들 정치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시스템이 완비가 돼야 되는데 예. 그 해야 될 일을 하는 곳이 교육연수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기인 민주당 오개인 같은 걸 보면은 그냥 당원 교육이잖아요. 예. 당원 교육도 안 했었으니까. 아까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철학이에요, 철학. 근데 그 민주주의 역사,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모르고 민주당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꽤 지금 있어 민주당 의원들 170명이잖아요. 네. 민주당 강령 본 사람들 7명도 안 됩니다. 몰라. 그 강령이 잘 쓰여졌어요. 어. 그럼 강령이 보게 되면 민주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민주당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요것만 봐도 일단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기본 철학은 좀 잡혀요.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공심이 없거든요. 공심. 공적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유럽의 정치인들이 왜 잘하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특히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철저하게 철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것도 있고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중고등학교 때 당원이 되죠. 당원도 되고 심지어 노동교육도 받아요. 예. 노조 만드는 법. 그럼요.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철학이에요. 노조 만드는 법이. 노조 만드는 법이 왜 철학이냐면 노조는 인간 본성과 인간성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다. 이게 철학이거든요. 인본주의 철학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공부를 시키는데 우리 지금 선거 1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주연구원 쪽하고 그 코워킹하고 교육시키자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누가 그 주장을 했는지 민주연구원은 교육하는 주체가 아니어서 안 시킨다. 그리고 지금 의무교육을 선거에 앞두고 한 4, 5개월 앞두고 4주 시킵니다. 4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갖고 무슨 인재가 양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저 이제 메이저리그를 보면 그 팜 시스템이라 그래서 예. 완전 루키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 막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마이너 리그 아니에요. 거기서 길러지고 메이저 리그로 가고. 그 역할의 핵심을 하는 사람이 정봉주. 예.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좀 뭐 입초사 한다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 혹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당을 좀 그 철학적으로 좀 단단한 당을 좀 만들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봉주 의원하고 이렇게 사석이든 방송을 이야기해보면 철학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세요. 아유 또 민망스럽게. 사르게 재간이 막간이. 예. 자, 그래서 진짜 교육시켜야 돼요. 나는 그래서 진짜 느닷없이 갑툭튀로 국회의원 되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내가 정봉주 의원한테 반했던 건 언제냐면 예전에 서울시장 나온다고 했을 때 예. 처음으로 서울시장 공약을 내가 들었을 때 와 찐이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바로 그때였었거든요. 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봤을 때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철학이 바탕인 내가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윤석열한테 철학이 없다. 그러면 철학이 없어요, 진짜로. 아니 그래서 그 전에 민주당은 왜 단단했었냐면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운동권 출신들은 운동을 하면서 철학 공부가 돼 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2004년에 17대 때 노무현 대통령의 붐을 타고 그때 들어온 분들이 지금 4선 5선 하면서 그분들이 당연히 추측이 돼 있는데 이분들의 상당 부분이 아까
푸나님께서 지적하셨던 관성에 빠져서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기득권 세력이 된 거죠. 맞지요. 이분들이 설국열차에 올라탄 거예요. 그러네. 내릴 줄을 몰라요. 그러네. 그런데 이분들도 또 철학적으로 성찰이 되면 때 되면 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저는 끝없는 교육만이 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길이다. 또 맥락 없냐인지 모르겠지만 예. 안민석 의원이요. 예.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진짜 권력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속이 완전히 다 비어져 있어. 내가 뭐가 되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맞아요. 민주정당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생각해 보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민주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과 당원이죠. 근데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민주정당에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민주가 없는 예. 그 형태로 당을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아니 요 얘기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사족을 더 붙이면 우리 과거에 가수 김민기 씨의 노래 중에 숲속의 연못에 붕어 두 마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숲속 연못에 붕어 두 마리가 살았는데 어느 날 한 마리가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이 썩었고 나머지 한 마리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주고 싶어요. 정적은요. 적이면서 동지입니다.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숲속의 연못에 붕어 두 마리거든요. 이재명 죽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마루달도록 살 것 같죠. 본인도 죽습니다. 그렇죠. 똑같죠. 예. 마찬가지로요. 뭐 이따가 2부 주제가 있긴 합니다만 예.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을 지키면 당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와서 이재명 때리면 그럼 당대표를 그렇게 때리면 그분들이 민주당에 살아남습니까? 민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자,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고요. 지금 이긴 민주당 어게인 아산에서 하는 충남편 예. 그 장소를 좀 알려주시면 아마 방송 보고 계신 분 중에 가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제가 이따 끝나고 끝나고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끝나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네. 충남 아산에서 내일이죠, 내일 금요일 날 내일입니다. 금요일 날 있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윤석열이 이제 역사를 지우는 외교를 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외교를 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내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는 그런 아젠다인 것 같고 상당수는 근데 국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다가가는 게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란 말이죠. 근데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열리는 거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이 윤석열 뜻 그대로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드를 치려고 보니까 정말 일본 놈보다 더 일본 놈스러운 발언들을 막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한국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란 자가 먼저 가서 오염수 방류에 찬성을 꽂아 놓으니까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미쳐 돌아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뭐 오염수보다 더한 것이 방출됐어도 문제 없었다. 저게 무슨 말일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 저거는 사실상 저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포기한 발언에 가깝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단박에 나타나는 것도 아닐 뿐더러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경계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예. 오염수보다 더한 것이 방출됐어도 문제 없었다. 이런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 예. 그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요. 그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저는 아까 프라님이 말씀하셨던 일본 놈보다도 더 일본 놈스럽다. 그게 아마 정답일 것 같아요. 그 후보 시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후쿠시마 원자로가 폭발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전 세계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힘 내부에서 사과하고 그랬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근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자예요. 자 맞지. 예,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자인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김태호 안보실 제1차장이 그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카고 대학에서 시카고 대학에서 위안부 저 자위대 연구가 박사 논문이에요. 그 김태호가 그 자위대 연구를 해서 일본 과거 낙하손해 수상 있잖아요. 낙하손해 상이 있습니다. 그 낙하손해 상을 수상을 해요. 김태호. 그러니까 그분은 그 자는 일본 자예요. 그러니까 현직 공무원인 다른 나라 사람이 받은 게 최초라고 하고요. 그게. 예. 그리고 그 전에 지금 현재 국립외교원장 하는 자가 예. 낙하손해상 1호 수상자예요. 그렇게 돼 있어.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국제 외교 인식에 대한 부재가 이게 이제 진짜 철학의 부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그 정세현 장관이 말씀하시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에도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논두렁의 손은 왼쪽 두 개 풀과 오른쪽 두 개 풀을 같이 뜯어 먹어서 논두렁을 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왼쪽 두 개 풀도 뜯어먹고 오른쪽 두 개 풀도 뜯어먹고 오른쪽 두 개 풀이라고 안 뜯어먹지 않는다는 게 이건 좌우를 그다음에 국제 관계에 있어서 그 자유진영과 그다음에 저 사회주의 진영을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강에 둘러싸여 있는. 근데 이때 이미 미국과 함께 가기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배척하기로 입장을 정했잖아요. 이게 재앙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이 철저하거든요. 그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필요도 없고 더 약화될 필요도 없고 지금 좋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윤석열 들어오기 이전에. 근데 미국이 중국의 1대1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똘마니로 썼고 일본을 똘마니로 씀과 동시에 한국의 지정학적인 지위가 너무 좋으니까 한국도 똘마니로 쓰고 싶어갖고 그렇게 전전긍긍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산불 정책이었잖아요. 사드 더 이상 설치하지 않는다. 미국 MD에 편입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 하지 않는다. 이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시그널이거든요. 이거 없어도 우린 충분하다. 한미동맹만 있어도. 근데 일방적으로 미국에다 경도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박근혜한테 조인트 까갖고 2015년 12월 28일 날 위안부 합의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일 간이 티격태격하게 되면 우리가 극동아시아,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팽창을 막는데 이 전략에 미스가 생기니 한국과 일본은 무조건 친하게 지내라. 아주 찰떡 동맹을 맺어라. 이럴 때 호사카 유지 일본 관계 최고의 전문가 일본인 출신의 한국인 호사카 유지 교수가 말하는 정답이 있잖아요. 영토 분쟁을 하는 나라와는 동맹을 맺을 수 없다. 그 독도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는 동맹이 맺지 않고 그냥 가깝고도 멀고도 가까운 사이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니네 어차피 중국하고 선 긋고 우리하고 같이 살기로 했으니 일본과 찰떡궁합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일본과 찰떡궁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윤석열이 태생적으로 예. 일본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는 자라서 아니 일본 자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에 찰싹 붙어야 되는데 억지로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너무 지가 좋아서.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예.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형님이 원하시니 우리 한 몸처럼 지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일본은. 자, 근데 오염수 이야기 좀 해봐요. 예. 중요한 이야기 이제 전체적인 큰 이야기는 해주셨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저렇게 나오면 지금 오염수 관련해서 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 거의 90%가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쇼로라도 대통령실이나 나오는 메시지나 국민의힘에서 그렇지 않다. 저거 철저한 검증을 해서 내보내는 데 있어라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애들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일본 사람 뒤에 있고
대한민국 윤석열의 주변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나서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 아젠다를 여론을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돌리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지만 국민들이 팔짱 끼고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쉽게 표현하면 지랄하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다 못 마친다는데 제 한파를 걸 수는 없지만 임기 역대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더 비극적으로 임기를 마칠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의 영린이 일본입니다. 지금 일본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제 주위에 그 강남에 사는 자들이 보수가 많잖아요. 그들이 보수는 할지언정 친일은 할 수 없다 그래요. 그게 우리의 국뽕이거든요. 우리의 민족의식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축이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는 첫 번째 축이 친일 경도된 게 첫 번째 축이고 두 번째 축이 경제라고 봐요. 근데 이 친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 끊고 아세안과 끊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중국만 주는 게 아니라요. 중국과 함께 가고 있는 아세안 13개국인가 12개국인가 아세안도 지금 쭉쭉 빠지고 있어요. 수출이. 아무래도 아세안은 친중국일 수밖에.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미 지난해 그 11월에 캄보디아 가고 아세안은 경제동맹체예요. 근데 거기서 군사동맹체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선언이 우리는 미국의 똘만입니다. 이거 선언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일 때문에 무너지는데 그게 첫 번째 무너지고 두 번째는 경제 때문에 무너진다. 심각하거든요. 동감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 일부 보수층은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좋아해. 그러니까 뭐 해구산이네, 무슨 동맹이네, 사실상 공유네, 뭐 이런 개소리를 하면 일부는 먹혀요. 근데 이게 같은 외교에서 일본과 미국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것까지는 인정할 것 같은데 독도나 핵 오염수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관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적극적 지지자도. 네. 근데 문제는 그 중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론조사 대략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70% 이상이 방류하면 안 된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또 70%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는 30%는 여전히 있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런 거죠. 괴담론이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핵 오염수 방류가 괴담이다. 뭐 사드 괴담이다. 광우병 괴담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괴담으로 인식을 할 수 있을까? 이미 터진 걸 도쿄 전력 원전 터진 걸 눈으로 봤으면서도.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30%를 끌어내기 위해서 1리터를 마셔도 괜찮다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럼 그렇지. 진짜로 정화가 잘 돼서 바다에 놓지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내 주체적인 정보 흡입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동네에서 괴담 퍼뜨리지 마라. 그러니까 먼저 선동해서 뭐 성일종 같은 사람들이 괴담 이야기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지금. 그런데 이제 이게 방사능 오염수가 하루에 100톤씩 만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100톤씩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비가 들어오고 그 지하수가 이제 그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근데 충분히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설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도쿄 전력이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자기들이 파산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걸 안 하고 있는 건데 일본도 이번에 이제 어제 양이원영 의원하고도 얘기했는데 그 4명의 의원들이 갔다 왔잖아요. 예. 일본 국민들 70%가 방류 반대한답니다. 그리고 일본 그 지역은 그리고 일본 다 여론조사하면 한 52%가 반대를 한대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우리 조중동은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또 이번에 일본 가고 본인들이 아주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이유가 그 지역 주민들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은 찬성하는 줄 알아서 참 한국 이상한 나라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 70%가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반대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진 건데 과학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방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과학자들은 핵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핵시설 그러니까 핵물질들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핵종을 처음에 64종으로 추정을 했었대요. 근데 64종을
IAEA가 30종으로 줄였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우리 정부가 뭘 우리 정부가 일본에다 자료 요청하면 6개월 걸린대요. 뭐가 투명한 시설 그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일본이 다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IAEA한테 일본이 외주를 준 거예요. 핵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줘라. 그럼 과학자들이 제기한 64종을 검사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IAEA하고 계약을 하면서 30종만 검사를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4종은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34종인데 도쿄전력은 이거를 또 핵종을 9종으로 줄였대요. 그러면 9종으로 줄이면 55종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냥 투기하고 방류한. 그러니까 방사능 알프스라고 하는 게 세슘만 세슘만 드러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삼중수소가 제일 위험한데 삼중수소는 과학적으로 무슨 위험성이 있는지 지금도 다 밝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삼중수소는. 그러니까 그 후쿠시마 폭발이 예.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핵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수십 년간 지켜보거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쪽에서 해롭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오도를 하는 거죠. 검증이 안 되니까. 네. 왜냐하면 사상 초유의 사태고. 근데 이 지금 과학자들은 뭘 하냐면 64종으로 추정을 했는데 물을 받았고 보면 자꾸 이상한 핵종이 추가로 생긴대요. 거기에 변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 변이 생기듯이. 근데 이거를 바다에 내버리면 그리고 바다에 방류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해류를 따라갖고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에 오는데 뭐 4, 5년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해류로 따라가는 놈들도 있는가 하면 그 근처에서 그냥 주저앉으면서 스며드는 놈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류를 따라갖고 우리한테 오는데 4, 5년 걸린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바다가 평평하다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평평하게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번진다라고 하는 가정을 뒀을 때인데 해저는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렇죠. 바다 안에 산이 있어요. 산맥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스며드는 부분들이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 게 인접 국가라는 겁니다. 한국이에요. 제일 가깝잖아요. 이게 돌아갖고 미국 국힘애들 그러잖아요. 돌아갖고 오는데 4, 5년 걸렸고 지금 인접 인근 해역에 방사능에 오염된 기형이 없지 않냐? 지금까지도 이미 10년이 지났는데 이거 개소리라는 거거든요. 뭐냐면 온갖 기형 이유로 할 수 없는 기형의 물고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제가 최근에 많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명박 때 특히 그 한국의 원전 주변에서 기형아 태어나고 갑상선암 발생하고 그게 안전한 원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월성 근처에서 많이 났잖아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원전이나 주변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그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중수소라고 하는 게 월성 1호가 이제 삼중수소가 제일 많이 나오면 뭐 중성자료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는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납관에 이렇게 막은 거거든요. 피복관에. 막았는데도 나온 거고 그거는 지금 터져갖고 그 안에서 원자로가 용해되고 녹고 있잖아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직 부대한테 그 이야기 한번 꼭 해드리고 싶어요. 후쿠시마는 그때 폭발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폭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키려고 냉각수를 집어넣는 게 오염수로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죠.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인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거 지금 2050년까지 끝내겠다고 일본이 계획을 발표한 거거든요. 2050년은커녕 300년 걸린다는 거예요. 300년. 근데 이거를 그래 저는 방류에 동의하라는 거예요. 방류에. 근데 이제 지금 방류에 동의해. 그러니까 시찰단 문제도 이제 시찰단 문제가 지금 시급하거든요. 어제 보도가 된 게 시찰단이 한국의 시찰단이 가니까 가자마자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2013년에 후쿠시마산 그 수산물 수입 금지를 했고요. 2015년에 그 일본이 그때 이제 WTO에 제소를 했죠. 근데 보통 WTO에 제소하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이건 국제 자유무역 기구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막는 행위가 이긴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우리가 1심에서 패소하잖아요. 그 1심이 언제냐? 박근혜 때입니다. 근데 2심으로 들어온 게 문재인 대통령 때예요. 그래서 유영진 식약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2년 동안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 우리가 항소심에서 승소를 해요. 그냥 후쿠시마산 수산물 이제 못 들여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어떻게 보도가 되냐? 우리 시찰단 가니까 시찰단이 지금 너무나 큰 문제가 이거 이번에 이제 오염수 방류를 인정해주는 절차상의 문제거든. 절차를 밟고 있는 거거든요. 오염수 문제 없으면 그 인접 지역에 지금 그 30개 현인가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을 못하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바로 일본이 어제 요구하는 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해줘라 이거예요. 그 일본 국회에 보면은 의원들이 자민당 의원들이요 계속 그거 물어봐요 정부에. 근데 정부는 곧 조처를 취하겠다 이러고 답변하고 있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용인을 해줘. 그럼 두 번째 후쿠시마산 수산물 우리가 수입해야 돼요. 세 번째 진짜 심각한 문제가요. 이거 정권 바꾸면 그러니까 그 IAEA는 이미 일본에게 용역을 받은 데이기 때문에 이건 IAEA는 문제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IAEA를 정확히 말하면 원전이 발전해야 되는 기구잖아요. 원전 마피아들이 하고 있는 기계죠. 그러니까 그 IAEA가 일본 쉴드 치는 건 어쩌면 일본 자금이 들어간 것도 있지만 당연한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더 만들어야지 살아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검증은 누가 해야 되냐면은 원자력 탈원전 주장하는 사람들이 검증을 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해양 그 방사능 오염수 투기는 국제해양재판소가 관여를 해야 돼요. 근데 국제해양재판소는 제소할 수 있는 주체가 정부입니다. 민간이 못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정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럼 정권을 이것 때문에 정권을 지금 바꿔야 돼요. 정권 교체 필요성이 여기도 있는데 자, 정권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러면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너네 시찰단 보내서 시찰단이 문제 없다 그랬잖아. 그때 문제 없다고 지금 왜 문제 제기를 해? 이래서 국제해양재판소에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유리하지 않은 정국이라는 거예요. 와, 정말 첩첩산중이네요, 진짜. 첩첩산중이에요. 거기다가 일본 수산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수산물까지 한국 수산물 포함되는. 아니 우리 후배들이 강남시 일식집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다 팔았어요 벌써. 7월에 방류하면 장사 못한대. 난 미치겠네. 자, 여러분. 이 친구들 한국 수산물 먹으라 그래요 저는. 뭐 그 사람들이 먹어주겠지 뭐. 자, 그 국회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딱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비판 말고는. 근데 그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이거는 꼭 내라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건 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좀 양의원 의원 뭐 주도했다. 뭐 예, 양의원 의원이 주도했고 결의안을 6개 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방사능 오염수 투기 반대 결의안 냈는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갖고 나중에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제해양재판소에 나중에 갈 때 우리는 그때 이렇게 명백히 반대 뜻을 밝혔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정부는 시찰단을 보내서 요식행위를 통해서 방류를 허가하는 프로세스를 밟았지만 무슨 얘기냐. 우리 정부는 바뀐 정부는 이렇게 그때부터 방류하지 말라고 결의안도 냈고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다라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남겨놔야 돼요. 역사에.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투기하게 되면 예. 이제는 윤석열이 독박쓰게 생겼잖아요. 한국이 이 시기표는 보증 서주는 거잖아요. 그럼요. 참.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좀 맥락이 다른 건데 예. 이제 요런 저런 것들 핵 오염수라든지 간호사분들, 노조분들 또 뭐 12구 참사 유족분들 전방위적으로 지금 윤석열 타도를 외치고 있잖아요. 예. 신부님들, 목사님들, 스님들, 시민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온갖 꼼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강경 시위 진압을 윤석열이 독려하고 경찰은 더 세게 나가고 그러면서 지금 예를 들면 민주노총은 집회 신고를 해도 못하게 막는다 이런 거잖아요. 완전 위헌적인 거. 저는 이제 원칙 위헌이죠. 위헌이고 저게 이제 그 위헌 소송하게 되면 아마 뭐 헌재가 구성원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임명한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저건 무척 위험한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척 야비한 게 이런 거죠.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했잖아요. 그때 서울중앙지검장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촛불 시민이 임명을 한 거예요. 윤석열이 박근혜 탄핵 촛불에 나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박근혜 탄핵을 끌어냈고 그 힘을 기초로 해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에 검찰총장 할 때요. 면접 볼 때 무슨 얘기 한 줄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을 지금 거래한 것 때문에 이렇게 기소했는데 내가 검찰총장을 하고 여기에 특검에 관여한 친구들이 함께 이 재판에 관여해야지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 그들을 유죄로 끌어낼 수 있다. 이게 가장 후한 점수를 딴 거예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하는 밤샘 촛불 시민들이 윤석열의 탄생의 원조입니다. 원조에 지금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국민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몇 차례 얘기했어요. 평검사 시절에 부장검사 들이받고 부장검사 시절에 검사장 들이받고 서울지검장 시키니까 문무일 검찰총장 들이받고 검찰총장 시키니까 대통령 들이받고 항상 윗대가리를 들이받으면서 여기까지 승승장구해온 운명인데 인생인데 그럼 대통령이 마지막 들이받는 건 국민이거든요. 국민과 싸워서 이긴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얘들 착각하는 게 겁을 주고 강경 진압하겠다. 최근에 물대포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무서워서 쪼는 게 아니라 더 분노하는데 문제는 시작점은 뭐냐면 윤석열이 정치를 개판으로 만들어놔서 외교원에 뭐네 경제에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꼴이에요.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시작점이 잘못돼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걸 강경 진압하겠다 하면 윤석열한테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소위 말하는 망해가는 보너스 스토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최소한 잘못했을 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들어주는 신임이라도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거부권 행사, 시위는 강경하게 진압하겠다. 그러면 노조 때리면서 지지율 올리고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 그게 바로 망하는 딱 이제 방향 잡은 거 아니에요. 프로세스죠. 시위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당신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무조건 보장해 준다고 하면 예. 오히려 국민들 화 안 내는데 야 최근에 나온 거 그 물대포 등장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빡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생각할 수도 없는 국민의 수준이 있거든요. 지가 잘못해놓고 국민들이 비판하니까 물대포 얘기까지 나와? 이렇게 되는 순간 국민들 못 참는 거죠. 이제. 절대 잘 반대한다. 그러니까 극렬 반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찬성 반대 나오는데 극렬 반대. 그러니까 진짜는 싫다라고 하는 분들이 50%거든요. 물대포 나오면요. 과거에 우리 농민 시위하고 그럴 때 물대포 때문에 사망한 분 있었잖아요. 백남기 선생. 예. 그런데 이거 물대포 이렇게 강경 진압하면 사고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진입한 선진국이거든. G8 국가거든요. G8 국가에서 그 시위를 강경 진압한다? 시위가 많아져서 국민 짜증과 염증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얘기를 안 듣지 않습니까? 안 들으니까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야당과 대화가 되면요. 그리고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신용이라도 하면 야당 지지하는 사람이 왜 거리로 나옵니까? 맞습니다. 국회에서 우리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에서 정치를 잘하고 있고 비판하는데 잘 듣네? 그럼 우리가 민주당을 통해서 우리 비판 의지를 더 전하면 되지? 왜 거리로 나옵니까? 민주당이 잘 안 들어. 민주당 얘기를 윤석열이 들어. 근데 민주당이 시민 얘기를 잘 안 들어. 그럼 누구 지지가 빠지겠습니까? 민주당 지지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얘기를 잘 듣고 그러면은
굳이 거리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분들은 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지금 제가 보면 몇 번 재미를 봤어요. 그때 그 뭡니까 그 조선업 그 하청업 대우조선 대우조선 하청업 때려잡으면서 지지가 좀 올라갔거든요. 그다음 뭐 민노총 때려잡으면서 지지가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노조에 대해서 반감이 있다라고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극히 일부죠.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이라고 하는 일부 층에게 시위 못하게 할 거야. 이 이미지 주는 건데 이게 지금 시위 진압 훈련 한다는 거잖아요. 경찰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저 아니에요? 군대에 있을 때 뭘 했냐면 충정훈련이라고 했어요. 네. 여기 저 진압봉 들고 네.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주면서. 지금 박근혜 촛불 이후에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왜 그걸 안 했냐면 경찰은 진압이 아니라 시위가 일어났을 때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고 차도를 보호하고 인도를 그렇죠. 보호하는 펜스를 쳐준 거죠 경찰은. 근데 시위 진압 훈련을 지금 윤석열이 기침하니까 경찰이 지금 폐암에 걸린 상태로 시위 진압 훈련해야 돼?라고 지금 고위층에서 그 지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위 진압 훈련 게 뭐예요? 불법이 발견되면 때려잡겠다거든요. 그렇게 되는 순간 국민들이 참습니까? 이 시작점이 윤석열인데? 사고는 안 되니까요. 아, 나 씨. 그러니까 이게 망해가는 집구석은 딱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가 잘하면 될 거잖아요. 오염수 방류도 마찬가지지만. 에이씨. 결국 전두환이 망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던 이명박 망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박근혜 마찬가지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망해가는 집구석은 원인 분석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윤석열만 잘하면 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푸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1부 마치고요. 예. 그 푸른 늑대님, 이재민님, 이상구님 감사합니다. 자 손자병법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관계는 가장 쉽게 가장 크게 이기는 방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힘 안 들이고 내부를 갈라 넣으면 외부에서 그 집단을 치기가 제일 좋다. 손자병법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가장 쉽게 가장 크게 이기는 방법 이관계.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자 폭탄의 이간질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수박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윤석열하고 똑같습니다. 민주당 내부를 치는 사람들 그게 이관계고요. 이관계에 말려든 사람들인 거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방어행위예요. 저건 이간질 당하지 말자 비판하는 게 그 이간질에 선동돼서 민주당을 흔드는 사람들 그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일단 이원욱을 문자 테러한 사람이 민주당은 아니었다 이런 거잖아요. 예. 결국은 이원욱은 허위사실 유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해당 행위였거든요. 자기 그 친명 지지자가 자기한테 문자 폭탄했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니에요. 이현욱 의원이. 아 저는 진짜 이제 이분들의 성향이 약간 윤석열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제 저도 너무 이제 편승하는 건데 윤석열이가 지금 국민 탓을 하지 않습니까? 집회 시위하는 분들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그 국민 탓을 하잖아요. 국민 탓을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해갖고 문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정치인과 지지자는요 물과 물고기의 관계라 그랬어요. 그게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어떻게 삽니까? 물이 때로는 순류가 있으면 역류도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물결이 있으면 저쪽으로 가는 물결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비명 의원들이 당원으로부터 공격을 설사 받는다고 치면 왜 공격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그들의 지지가 있어야지 살 수 있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본인은 물고기고 그럼 그분들이 왜 자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것을 팬덤이라고 하고 팬덤 때문에 본인이 국회의원 된 거예요.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고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고 그 지지가 없으면 국회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팬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모든 지지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숙명입니다.
뭐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셀럽은 예. 대중이 인기를 먹고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했습니다. 로마 왕정의 그 가스라이팅된 군중들이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저들이 어제 나를 보고 열광했던 똑같은 군중이다 그랬어요. 군중은요, 때로는 열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증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열광하고 증오하는 대상이 된 건 본인이 선택한 길이에요. 숙명입니다.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럼 이들의 문자 테러가 싫거나 이들의 당원들이 본인을 비판하는 게 싫으면 공직자로서 공인으로서 길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편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비명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지만 핵심 지지층 입장에서는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가는 뻔한 스토리라는 게 윤석열만 있는 게 아니야. 예. 예를 들어서 굳이 비유하자면 대장동 등을 꺼내서 이재명 대표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럼요. 대선 경선, 민주당 당대표 경선까지 불복하는 모양새가 이재명 체포동의안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알고 있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일제 부역한 친일파, 예. 독재 부역한 부역자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꾸준히 반성하면서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갔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좋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안 좋을 때 진짜 새벽에 불 끄면 튀어나오는 바퀴벌레처럼 기어나오는 거예요. 나 그게 되게 분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는 이제 철학 부재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모두의 철학 얘기를 했잖아요. 철학 부재인 게 우리가 당내 경선하면서 적보다 더 미운 동지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금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저는 세작질을 한 거를 어떻게 입증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우리 당에서 경선을 하는데요. 대선 후보들끼리 경선하는데 첫 번째가 그럼 그 대선 후보들 경선인데 기본적으로 전제는 뭐냐면요. 상호 존중입니다.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철학의 부재라고 하는 게 근데 증오입니다. 증오. 증오로부터 시작했어요. 증오로부터 시작하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던 정보를 경선 과정에서 아주 투명하고 당당하게 폭로한 게 아니고 이른바 조중동 보수 언론에다 갖다 줍니다. 그럼 그들이 언론에 내요. 보도를 해요. 그럼 그 보도를 보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세작질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누구라고 내가 말을 못하지만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언론사 출신의 의원입니다. 근데 이 짓을 해놓고 그러면서 그들 만나고 나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정말 도덕적으로 저렇게 하자 있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무슨 얘기 있는 줄 아세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흠은요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 부재되어 있고 인격이 부족한 사람은 누구 탓을 합니까? 남 탓을 합니다. 오죽하면 카톨릭에 미사 드릴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으로 소이다 하면서 가슴을 치잖아요.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내 탓으로 돌려라. 왜 경선하는 사람 우리 경선 후보로 나와서 민주당 당원들이 60% 70% 지지 보낸 사람의 도덕성을 자기가 재단을 하냐고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7, 80% 당원들은 다 이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까? 이런 측면이 있죠. 거악인 윤석열은 못 때려요. 겁나가지고. 안 때리는 거죠. 그 경우도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그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까 윤석열과 같은 행태를 보인다 그랬잖아요. 심정적 윤석열 지지자죠. 맞습니다. 우리 내부의 경쟁자를 적으로 보고 증오심을 갖고 공격하는 순간에 누구에 도움이 되죠? 윤석열에게 도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때 당원들이 경악해버린 거예요. 39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네. 이거 진짜 색출해갖고 그분들 공천에서 날려보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감정이 일반 당원들한테 흐르는 감정인데 아니 실체가 없는 개딸 욕설 왜 있잖아요. 어떤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아저씨들 한 대여섯 명이 영상 틀어놓고 시위를 했더니 언론에는 개딸이 하고 있다고 나오는 그 방식. 그러니까
개딸 악마화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는데 사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개딸은 정말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새로운 신인류야. 이 친구들은 욕도 안 해. 근데 이 사람들 악마화 시켜가지고 이재명 지지층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시도만 해. 윤석열과 뭐가 다르죠? 전 그게 되게 분노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 이관계 이야기인데 오늘 별소리다 하면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뭐냐면 개딸들이 문자를 보내지, 그러니까 그 상스러운 문자 보내지 말라 같은 주장이 공개적으로 하면 민주당 지지층을 안 보낼 수 있죠. 이재명 대표 봐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간질 세력이라면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 견디면서 뭔가 내부적 단합의 요소로 써먹지 않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우리 민주당 나라가 따로 있고 국민의힘 나라가 따로 있나요? 저쪽에서 투입된 이간질 세력은 더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지금 이호는 문자 테러로 하나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극렬 유튜버들하고 거리를 돌아. 이분들이요, 진짜 이거 독재 정권에서 하던 사상 검증입니다. 극렬 유튜버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 극렬 유튜버입니까? 푸른나무가 극렬 유튜버입니까? 난 아니야. 아니 극렬을 세슘 측정기처럼 얼굴에 갖다 댑니까? 극렬인지 아닌지? 르르르 극렬 예? 50W.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사상적 판단 평가 이거는 검증하지 말라는 게 우리 헌법 정신 아니에요. 극렬 유튜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요, 적과 동지에 대한 구분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지자들, 국민 항상 옳답니다. 이건 정치 철학의 요체예요. 국민 항상 옳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소수화된 게 민주당 당원이거든요. 민주당 당원은 항상 옳습니다. 그들이 집단 지성이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집단 지성이 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잘못됐다고 하면 그들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반추해 보는 게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아니 저도 유튜버한테 공격받고 있지도 않은 일을 갖고 음해받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해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운명입니다. 숙명이에요. 우리가 공직자로서 살기를 작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법원 판결에서 항상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누가 나 공격했다고 명예훼손을 걸잖아요. 판결이 이렇게 나와요. 공인으로서 그 정도 비판과 그렇지. 피해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한다. 그게 공인이다. 그게 공인이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개딸 이분들 지금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 향해 대상으로 교육시켜야 된다는 게요. 개딸 양아들 이거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악마화 시키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선동을 하는 거죠. 가장 큰 그리고요. 문제는. 우리 당원들이요. 이 보좌관들이 이 방송 듣고 있으면 가서 의원들 좀 가르치세요. 우리 당원들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종이당원 의원이 50% 미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프라인에서 당원을 받아갖고 옛날처럼 강제적으로 당원 받는 시절이 끝났어요. 온라인으로 들어옵니다. 자발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민주당이 국힘보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 당원이 많아졌습니다. 자발적 당원들의 특징은요. 노마드적 성격을 보입니다. 유목민 성격이에요. 이분들은요. 집단적으로 동원되지 않습니다. 집단 동원을 거부합니다. 리버럴해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 제가 가서 교육을 할 때 정봉주가 부산까지 내려오면 구경이라도 오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안 옵니다. 근데 이분들은 KTX 표를 사갖고 주말 촛불 시위에는 참여를 해요. 이게 민주당 지금 들어오는 자발적 당원들의 성격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역위원회에서 예. 어쩔 수 없이 입당호서 쓴 사람들이랑 완전히 격이 다른 거잖아요. 예, 이게 신좌파 신진보적 성격으로 정치하게 나오는 구석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자발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원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자발적인 행사에는 스스로 찾아갖고 가는 이분들이 지금 민주당이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개혁적 성향이 강한 분들이 어디 가고 경선해갖고 현역과 싸워보겠다? 당원 모집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지역에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려고 하는 자발적 당원들, 그리고 그 자발적 당원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누구의 얘기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 아니에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개딸입니다. 세 글자로 얘기하면 양아들이에요. 이러한 역사적 흐름, 철학적 흐름, 지형의 변화 이런 걸 잊지 못하고 개딸을 제일 많이 비판하는 게 조선일보에서 비판합니다. 왜? 두려우니까. 그렇지. 양아들 제일 많이 비판하는 게 동아일보입니다. 왜? 두려우니까. 근데 우리 당내에서 개딸과 양아들을 비판을 해요? 우리의 중추 세력이 돼서 그들 누가 모아갖고 모여서요 조직화하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당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직화한 거예요. 그분들을 비판을 해요? 그분들이 당에 기여한 바는 있어도요 당에서 그분들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딸이 설사 나는 뭐 개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욕설 문자 보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건 제가 보증하는데 그 중에 뭐 수천 명 중에 일부가 그랬다 치더라도 보냈으면 맞아야죠. 싸죠. 그러니까 그랬다 치더라도 그거를 일반화의 오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나 그게 더 열받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모습이 그거였잖아요. 강병원 지역구 앞에 아저씨들, 예. 40, 50대 아저씨들이 시위하는 거를 개딸이 시위한다고 하는 거는 명백한 잘못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악마화 시켜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거. 그럼 그거를 민주당 국회의원이 하고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데 여기 지금 자신들이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당원을 비판하다가 이원욱 이 사건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원욱 문자 보낸 사람이 당원은 아니어도 이재명 지지층일 거 아니냐. 이렇게 개소리하니까 나한테 욕먹는 거거든요. 뭔 말이냐면 이간질 세력, 이간계는 이미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지자인 개딸들이 욕설을 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선동하는 것 자체가 아주 비열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당원이든 아니든 이간질 세력은 그렇게 아우성칠수록 더 보낼 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 민주당이 갈라지는 게 보기 재밌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요, 그 지금 말씀 나온 김에 내년에 출마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 출마를 하게 되면 지금 이러한 흐름에 편승해갖고 출마를 좀 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렇게 개딸과 양아들을 비판하고 욕을 하는 분의 지역으로 출마하고 싶어요. 그런 분에. 그래서 우리 당원이 나는 당원 1도 모집하지 않았으니 당원에게 한번 묻자. 당신의 정치적 경로가 옳은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정치적 경로가 옳은지 묻자. 그래서 심판을 받자 둘이. 그 제가 만약에 그렇게 당내의 반명의 선두에 섰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고 우리 열성 당원들 개딸 양아들을 공격했던 사람이 경선에서 저를 이기면 그분이 옳은 정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깨끗이 지고 물러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기면 그분이 잘못된 정치를 살고 있는 거죠. 금태섭이 지역구에서 경선을 했는데 현역 국회의원으로 나가 떨어진 거의 뭐 유일무이한 사람이잖아요. 그 지역구에서 정치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검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조선일보에서 저를 조중동에서 저를 한 20일을 두들겨 패거든요. 근데 적합도에서 제가 4%를 이겨. 그 당에서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당직자가 왔고 어따 형님 대단하대.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금태섭을 이기대. 그거 발표하는 날 저를 컷오프 시킨 거예요. 그거 발표하면 저를 컷오프 시킬 명분이 없으니까. 그걸 먼저. 예, 그걸 적합도를 발표하고 그 적합도에 나온 사람들 두세 명을 경선에 놓아야 되는데 제가 1등으로 나왔으니까 1등으로 나온 다음에 쳐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당에서 이 장난친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 욕 안 해요. 왜? 공인이면 그냥 그게 숙명이다. 네? 국회의원 한 20명 몫을 하고 계시니까. 예. 현역이면 그렇게 못하고 정봉주 의원님도 비판 많이 받았을지 몰라요. 현역이었다면. 저도 수박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 기본 태생은 안 예. 변하는데 이런 거지. 정봉주 10몇 년 만에 국회의원 넣어놨더니 뭐하냐 소리는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일 하나는 제가 가훈이 투자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근데 그거는 일하고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언론이 말해주지 않으니까 예. 일 안 하고 있는 줄 아는 그런 비판들 받잖아요, 원래. 그렇죠. 많은데 이제 전 캐릭터가 좀 달라갖고 악착같이 언론에서 그 다루지 않으면 편집국장과 정치부장을 찾아갑니다. 왜 보도 안 하냐고. 새널과 정봉주 TV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셀프로 알리면 되고. 아이고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저더러 어디 가라 여러 명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개딸과 양아들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입당한 당원들이 옳다는 걸 입증해 보일 수 있는 지역에 출마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정봉주 의원한테 진 빚을 네. 딱 그것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총선 때 정봉주 당선시키는 거 딱 그래야 빚을 완전히 갚는 거죠. 푸나님이 팔을 걷어붙이면 당선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 리스트가 있어요. 화이트 리스트가 있어. 그래요? 5명만 딱 국회로 보내고 더 이상 보지 말자. 화이트 리스트에 2번 가면 나는 출마 안 할 거예요. 1번 가야지 출마할 거야. 국회의원 만들어가지고 덕보려고가 아니라 예. 내가 진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국회로 보내고 손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게 이런 문자들을 가끔 보내요. 꼭 들어가시면 가갖고 아무 때나 가서 그 방에 가서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올게요. 이래. 아니, 난 안 마셔도 돼요. 예? 안 마셔도 되고 그럼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정봉주를 빨리 국회에 보내고 싶다. 자, 오늘 좀 빨리 가셔야 될 일이 예, 있죠. 예, 그래서 예. 오늘은 뒤에 있는 얘기가 좀 있는데 예. 다음 주에 하면 되지. 그럼요. 예. 참네. 새털 같은 날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유유자적하면서 마음은 강하게, 맞습니다. 겉은 부드럽게. 7월 말까지 입당원서 이제 뭐 모집하는데요. 우리 자발적인 당원들이 탐도 많이 들었는데 뭘 모집하러 다닙니까? 자신감. 예.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이 민주당 네 분도 금방 정지돼요. 예. 금방 정지된다. 이 민심이 정리해버리는 그럼요. 거예요. 예. 그럼요. 그리고 지금 소위 비명계라고 하시는 분들의 주장 공감 못합니다. 민심을 어떻게 거역합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정치천재 정봉주. 여러분들은 정봉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아산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내드렸어요. 네. 그 핸드폰으로. 이기는 그거 민주당에게. 띄우면 지금 예. 띄워주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예. 여기 있네 진짜. 예. 자, 보람 PD 받아서 하나 정리해 주시고요. 예. 보람 PD가 제일 존경스러워. 리스펙. 보람 PD는 천재예요. 방송 천재. 그래요? 네. 자, 내일이요. 아산 터미널 웨딩홀. 장소 아주 귀엽네. 아주 러블리해. 예. 내일 오후 3시.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 촛불 집회 직전에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예. 아산 터미널 웨딩홀 8층. 당원 누구나 가셔도 되고 당원 아니어도 가도 되잖아요. 그럼요. 당원 아니어도. 그거 보고 당원 가입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일부의 이해찬 대표 말씀 들으면 좀 또 힘이 나요. 이해찬 대표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실까 하는 그 예. 연세에 그럼요. 예. 이해찬 대표도 다시 출마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이해찬 대표님 말씀을 듣고 많이 인용을 해요. 예. 정세현 장관님의 말씀도 인용하고 호사카 유지 교수의 말도 인용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댓글창에 체리 하나님 오랜만에 생방 보고 있어서 새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새날을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자, 감사해요 체리 하나님.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있었는데 잘 모르겠다. 자, 다음 방송은 우리 한 30분에 할 테니까요. 의원님은 또 오늘 예. 바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정봉주 TV 방문해 주세요. 그럼 이따가 예. 우리 방송에 또 홍보해 드릴게요. 가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깨를